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순위로 증명하라 독촉합니다. 상을 통해서도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요. 수상 경력과 수여 기관의 공신력까지. 또 단기 성과가 없으면 실패처럼 느끼고 지금의 평가가 전부인 것처럼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순위와 상장, 트로피 속에 담아둘 수가 없죠. 미국의 작가 헨리 미첼은 말했습니다. 상에 관해 누구나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모차르트가 생전에 아무런 상도 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상을 받지 못했다고 내 가치에 대한 평가가 끝난 건 아닙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이죠. 미국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이 조만간 나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과연 적법했느냐,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 판단에 따라서 또 전 세계 경제가 또 휘영청거릴 수도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중앙은행 행장을 강제 수사로 넘겨버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도 겪고 있는데요. 과도한 시세 차익이 돌아가는 만큼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폐지 또 도입을 반복하는 분양가 상한제, 같이 한번 의견 나눠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오늘은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 기준 얼마일까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또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마련된 최저시급 제도가 있죠. 매년 또 노동시장의 상황, 물가,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뒷자리가 10원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데 힌트를 좀 드릴까요? 지난해에는 1030원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290원이 올랐습니다. 예, 요거 산수해 주시면 됩니다. 산수. 벌써 정답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요. 1030원 더하기 290원. 어렵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염이 심하시죠?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미리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해드릴게요.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전약 후강 또 올랐습니다. 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사실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상대로 수사가 제기되면서 약보합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론 속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반등했는데 다우 지수가 0.17% 올랐고요. 나스닥이 0.26%, S&P 500 지수가 0.16% 강보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을 겨냥해서 형사 기소가 가능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연준의 이 독립성 우려에 대해서 전임 연준 의장들이 잇따라 이구동성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금융과 에너지 업종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조금씩 올랐는데요. 특히 금융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1년 동안 지금 카드사 이자율 상한
상한을 10%로 제한하면서 네. 은행주, 카드사들의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특징주 가운데는 이제 오늘 구글의 모회사에는 이제 알파벳이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넘버 2로 등극을 한 건데요. 물론 뭐 전 세계 기업 중에 역대 네 번째이긴 하지만 두 개 종목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애플이 신제품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제미나이를 채택하겠다라고 한 점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제 수사 소식으로 인해서 상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네. 안전자산인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2월 인더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트라이 온스당 4,600달러를 넘어섰고요. 3월 인더분 은 선물 가격은 8%가 넘게 뛰었습니다. 온스당 85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이제 국제 유가 역시 이란 반정부 시위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좀 시사하자 2월 인더분 서부텍사스산 중진류도 올랐습니다. 배럴당 59달러 선,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63달러 선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 무서운데요, 상승세가. 네. 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해 들어서 뭐 거의 뭐 지금 뭐 천정을 깨고 있습니다. 4,300에서 출발해서 4,400, 500, 어제는 4,624로 마감을 했는데 개장하자마자 30포인트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656선까지 올라 있고요. 네.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0.33포인트 정도 약보합인데 수급은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2,300원 넘게 팔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주는 좀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어제와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소폭 강보합인데 SK하이닉스는 약보합. 현대차가 7%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9만 5천 원까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주 뭐 현대오토에버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무서운데 다만 아쉬운 건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1,470원에 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이 아주 세게 개입이 됐을 때가 1,470원대부터 아니었습니까?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요. 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주요국 명목 실효 환율 비교한 데이터들이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0원 넘게 올라가지고 1,468.4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지난해 말 이후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증시보다도 하루 더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원화 가치가 주요 6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낮았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명목 실효환율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에는 외국인이 최근 사흘 때 좀 매도한 것도 물론 있고요. 또 달러화가 미국 경제 지표가 좀 괜찮아지니까 강세입니다. 여기다 엔화 약세, 또 서학개미의 대규모 환전 수요까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어떤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달러 예금 수요를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란과 관련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거세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더 강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흐름이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환당국은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간 성장률 격차, 또 수입업체들의 어떤 환전 수요, 해외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달러 수요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외환당국이 개입이 좀 강해지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조만간 이제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한 일단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네. 이런 이제 변수가 앞으로 향후의 이제 환율 방향을 결정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나라들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인도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민국이 맨 뒤에서 5번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불편하셨을 거예요. 서울 시내버스 오늘 새벽부터 총파업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임금 협상이 이제 지금 결렬되면서 오늘 오전 4시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3%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상이 과다하면서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이후 이제 2년 만에 파업인데 지금 현재 서울의 시내버스가 약 7천여 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는 이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운행 시간을 더 늘리고 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는 이제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 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부 노선이나 운행 시간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또 120번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을 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 한마디로 뭐 규제 푼다는 얘기는 없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주택공급대책 지난해 말에 나올 예정이었었죠. 네. 그게 지금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이번 달로 연장이 돼서 중순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이달 말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 97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공 향후 5년간 135만 호 공공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의 로드맵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건 유휴부지, 노는 땅 그리고 노후 공공 청사를 활용한 공급 물량을 확정 짓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건 지금 부작용이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공보다는 시장이 기대하는 건 민간 공급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를 좀 기대를 했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공 위주의 앞서 얘기했던 뭐 유후부지, 노후 공공 청사 등의 이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네. 민간 공급 유인책은 기대하기는 다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여지는 남겼지만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을 담길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시장이 얼마나 신뢰를 할지 아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 두 번의 그 수요 억제책보다도 더 비판을 받았던 게 97 공급 대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추가 공급 대책은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공급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또 물음이 있는 거죠. 서울 시내에 이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그린벨트 녹지를 풀 것인가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설해마을 등 일부 있기 때문에 녹지를 풀 것인가 그리고 이제 태릉 CC라든가 용산 정비창 그리고 이제 상암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등 일부 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지를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서울에 이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수요를 어느 정도 좀 충족시켜질 건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언급은 좀 빠져 있어서 아마 좀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을 과연 영업 정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공정위가 또 한마디 했죠. 맞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저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정지 파장이 국내외로 너무 커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딸려 있는 인력이 9만여 명, 배송 인력, 여기다가 납품업체, 소비자 다 피해를 보고요. 미국 정부도 주시하고 있는 데다 쿠팡의 주주는 대부분 미국인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합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면 국제 소송까지 가능한 그런 일이어서 저는 이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렇지 위협적인 어떤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보았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피해 규모와 즉 쿠팡의 대응 수준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넘어서 영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정위가 이제 공식화한 건데 여기에다 지금 쿠팡이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끼어 팔기. 배달앱 OTT를 와우 멤버십으로서 끼어 팔기 하고 있죠.
또 입점업체 최저가 강매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죠. 또 할인 쿠폰 수수료 등 이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이것까지 지금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정의 메시지는 쿠팡이 단순히 어떤 유통 플랫폼을 넘어서 공정 경쟁을 위협하는 어떤 플랫폼 지배자로 변질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로 좀 들리고요. 네. 만약에 지위 남용이 인정이 되게 되면 과징금율이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3%가 아니라 최대 6%까지 올라가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쿠팡이 과연 이제 한국에만 신경을 안 쓰고 미국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KBS 석민수, 정세배, 박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의 조합은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이렇게 세 분은 어떻게 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저희 다 같은 부서에 한번 있었던 같은 적이 부서에 있어요. 있었던. 그러면 잘 안 맞겠네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엇박자가 많이 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또 뭐 중앙은행 사이에 우선은 진짜 중요한 판결이 14일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죠. 대법원 판결입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연방 대법원이 14일에 관세 관련된 소송이죠. 근데 이게 뭐 관세 관련된 소송 판결을 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고 네. 그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랑 좀 다르죠. 우리 대법원은 이제 예고를 하고 엠바고로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직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날 이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14일에 판결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심, 2심까지는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 이름은 IEPA 국제비상경제권법인데 이게 1970년대에 제정된 법이고 네. 이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그걸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트럼프가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뭐 펜타닐 아니면은 뭐 저기 무역 적자를 이제 비상 상태로 보고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건데 이제 1, 2심 재판부는 이게 관세를 과세하는 권한은 의회의 권한인데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너무 상권 분립을 침범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측의 손을 안 들어준 경우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는 절차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1, 2심대로 판결을 할 거냐, 네. 혹시나 뒤집힐 거냐 이건데 요거 어떻게 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세배 기자. 사실 예상을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전문가들의 좀 예상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사실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한국처럼 이제 뭐 사법적인 논리도 당연히 이제 따지겠지만 어떤 대법관들의 그런 성향이 상당히 이제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 대법원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법원장 포함해서 9명인데 네. 그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화당 계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계열이 이제 3명이에요.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기존 관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성향에 기초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유력하게 보는 건 일단 최소한 한 4대4 구도는 마련이 됐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예측이 좀 분분한데 사실 이 경우에도 굳이 예측을 하자면 오히려 1, 2심 판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좀 기울고 있다는 관측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소송은 누가 낸 겁니까? 이 소송을 낸 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죠. 미국 내 소송이에요. 이게 그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수입
수입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관세로 너무 힘드니까 5군데인데 이제 와인 수입 업체 같은 데들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여기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이게 그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이거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거다. 이렇게 내부에서 지적이 나온 거죠. 미국 내 미국 기업들과 지자체에서. 야,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 사실 뭐 패소 상황만 좀 가정을 해서 살펴봐야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패소를 했을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부과된 관세 자체를 뭐 무효로 한다거나 또는 뭐 아니면 기존의 관세 자체는 뭐 어떻게 뭐 넘어가더라도 향후에 이제 관세 부과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핵심적인 이런 아이디어 관세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쉽게 물러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다수의 뭐 기사나 외신들 보면 이게 아무리 이 판결에 상관없이 조금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입장도 많이 보이는 게 지금 어쨌든 상호 관세라는 것만 이제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지 품목별 관세라고 해서 이제 무역 확장법이라는 다른 법을 근거해서 한 그 관세들이 현재 많은데 뭐 구리든 뭐 거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위법성이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로 다시 관세를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방식을 바꿔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접근법에서는 가능은 하죠. 이 캐비넷이라는 지금 이제 연준 의장 후보로 꼽히는 그 미국 그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플랜 B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박찬 기자 얘기한 대로 품목별 관세를 매기게 되면 사실 상호 관세라는 건 국가에 대해서 매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방대하고 협상도 복잡했지만 비교적 단순하게 갈 수 있었는데 품목이라 그러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새로 매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정일까 하는 생각은 들죠. 그러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즘 참 참고로 알려드리면 언론에서 나오는 뭐 승소냐 패소냐 주어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를 하면 현행대로 당연히 갈 테고 패소를 하면은 그걸 수긍할 사람이냐 트럼프가. 제일 골 그걸 봐야 때리는 되는 시나리오가 네, 네. 환급을 해주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냈던 관세를 환급을 해준다고 손 치면 예, 미국 수입 기업들에게. 네, 그러면 수입 기업들은 이미 그 물가를 올려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대응을 했는데 그 소비자들이 그럼 그걸 부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한테 돈을 돌려주면 되냐? 소비자들도 부담을 했는데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방대한 항목에 대해서 환급액을 어떻게 설정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행정 비용과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문제겠죠. 그게 대충 예상되는 환급 규모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막 220조 원? 네. 그리고 거들것 들어와야 했던 것까지 따지면 뭐 한 870조 원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제대로 돌려줄지는 또 가봐야 하는 거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과연 그것을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 또한 또 불확실성으로 일단 또 남아있을 테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일단 상호관세 15% 맞추고 그 하느라고 3,500억 달러 뭐 투자 약속도 하고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겉보기에는 트럼프가 지면 이제 관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장 현대차가 관세가 없어지네. 한미 FTA가 그대로 적용되겠네. 뭐 이러면 이제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단순하지 않은 거죠. 이 흐름이 왜 나왔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거를 더 이상 미국이 그 세계 국가들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미국이 자유무역이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 모든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고 우리가 생산하고 자유무역 했더니 이 아시아 신흥국들 괜히 좋아지기만 하고 우리는 일자리를 다 잃었어. 이런 대응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효과는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 판결 하나가 뒤집어진다고 해서 미국 행정부나 미국 정치권이 이런 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다른 게 나오겠죠.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불확실성이 생기고 또 이제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의 뭐 투자 결정들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대기업들이. 네. 이게 뭐 관세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만약에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서 판결이 뭐 패소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투자 계획을 접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고 그런 흐름 자체를 사실 변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나타날 텐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 하는 거 보면서 좀 결정을 하려고 하겠죠. 먼저 뭔가 결정을 한다라기보다. 사실 뭐 이번에도 그랬었죠. 관세 협상 예. 과정에서 어떤 그런 선례들을 보고 좀 그렇게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좀 길어진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한 뭐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선방한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사실 뭐 매도 먼저 맞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먼저 맞는 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맨 마지막으로 저 네. 뒤로 가서 줄 서 있는 걸로. 금융시장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요? 그 판결에 따라서. 일단 뭐 지금처럼 간다면 그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뭐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보다 이게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충격이 좀 갈 거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급 결정까지 해버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을 뭐 지금 한 달러를 770조 정도 갖고 있는데 220조를 환급해야 된다 이러면 또 채권 시장에도 상당한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근데 또 그게 관세를 낸 게 미국의 기업들이고 환급을 받는 것도 미국의 기업들이고 근데 그 관세 거둔 것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복지를 위해 쓴다라거나 뭐 보조금으로 주겠다라고 했더니 어차피 그 돈은 또 미국에 풀릴 돈이었고 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불확실성만 커지겠네요. 혼란스럽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요즘에 보니까 오늘 뭐 지난 새벽에도 그랬고 금값, 국제 은값 계속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은값만 해도 8% 뛰었고 금값은 온스당 4,600달러 뛰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 자신의 최대 카드였던 그 관세가 흔들려 버리면 중국 가서 별로 이제 얘기할 것도 힘이 굉장히 빠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는 가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판결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다들 보더라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장 이제 이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 가장 의욕적으로 했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쨌든 그게 다 논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많이 지금 걸린 상태인데 그거에 중에 대표적인 게 관세인데 그 관세에 대한 관세가 이제 첫 번째로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서 뭐 이게 위법하다 되면 그 뒤에 있는 뭐 반이민이든 아니면 지금 막 도시에다가 군대를 배치한 거든도 다 소송인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의 좀 기조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국내적으로 좀 트럼프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아니면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예측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4월에 트럼프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중국을 갈 것인가, 어떤 배경을 등에 업고 갈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해지고 아까도 그 중간 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가 2년 차잖아요. 네. 중간 선거 지나고 나면 이제 딱 임기 절반 돌아서게 되는데 그 이후가 또 누구는 기대를 할 거고 누구는 또 우려를 하겠죠. 대법원과만 또 이제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과도 엄청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뭐 본인은 모르는 얘기였다라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뭐 기싸움의 역사가 뭐 최근에 다툼이 발생한 거는 아니죠.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랑은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일기 때부터도 약간 뭐 의견이 아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의사와 합치된 방향으로 파월 의장이 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뭘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냐. 연준 청사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초과를 했다는 방만하게 거예요. 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을 상대로 이제 형사 기소 위협이 가해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뭐 분분하죠. 뭐 비판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최소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리니까. 그렇죠.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과연 중앙은행 총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연준 의장을 과연 내보낼 수 있을 것이냐. 파월 의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던데요. 정현수 기자. 네.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에 의회 가서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나한테 소환장을 보냈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밝혀졌죠.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뭐랄까 강하게 오히려 이게 싸움이 확고해지면서 전선이 확실해졌죠. 그
이제 뭐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이거는 자기가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네. 가하는 압박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금리를 FOMC에서 결정을 할 텐데 예측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예측이 되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움이 붙은 상황에서 과연 밀리면 수사까지 받게 되는데 밀릴 것이냐, 이게 뭐 훨씬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진짜 우리 뭐 교과서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배우는 이야기인데 아예 대놓고 연준 의장을 흔들어 버린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사로서는 5월까지고 의장으로서는 뭐 2월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왜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것처럼 중앙은행의 시계는 어찌됐든 돌아가고 퇴임할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막판에 몰아붙여야 하는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신뢰, 금융적인 신뢰랑도 되게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딱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차기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스케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금리 뭐 명분은 다르지만 실질은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한다는 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본인이 오히려 수세에 있다는 걸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방금 국방부 얘기하셨지만 사실 말년 병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실익이 있을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은 잃을 게 없어요. 근데 그 파월 의장이 그 의장에서 내려간다고 바로 이사를 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연준 이사로 있어요. 네. 그래서 5월까지는. 사실 그 의장에서 내려올 때 그냥 이사까지 내려오라고 더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사를 이제 의장에서 내려오면 이사를 그만두는 게 관례인데 지금은 도리어 파웰이랑 지금 마찰이 너무 심해지니까 파웰도 버틸 거다. 그래서 있겠다. 계속 이사회 멤버로서 뭔가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거다라는 예측도 많이 있더라고요. 감정 싸움으로 또 가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게 그 나라에 대한 정책적인 신뢰도 달러로 대비되는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신뢰도 이게 다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또 이게 제롬 파월 의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빠르면 이달 안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도 보고 있을 테고 거의 뭐 이제는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보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후보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다만 뭐 미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오겠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유한하고 미국에서 이제 2기째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지났을 때 사실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를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차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후반에 가서는 이제 본인의 이제 목소리를 내고 독립성을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금리를 정하는 거는 이제 연준의 의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가 그렇죠.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회 구성이 그래서 바뀌냐라는 것도 많이 분석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의장이 아무리 좀 강경한 금리 인하론자가 올지라도 이사회 지금 멤버들 자체가 지금 대다수가 좀 온건파도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또 스티브 미란이라고 그 미란 리포트라고 미국에서 중요한 리포트를 냈던 사람도 이제 금리 인하론자인데 이 사람도 6월에 임기가 마치고 그래서 아마 구성이 그 지금 트럼프 원하는 것처럼 화끈하게 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만한 정도로 구성이 될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은님이 트럼프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해요. 우리가 1기 때 4년 동안 겪어봤던 것처럼 이제 또 1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도상으로 따지면 그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대법원 판결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또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펼쳐지는 소식들도 빠르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그냥 여쭤보면 딱 나오진 않을 거예요. 헷갈려요. 항상 헷갈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힌트 드리자면 지난해 1030원에서 290원이 올랐습니다.
더하기만 좀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늘 노동자에겐 모자라고 고용주에게는 사업자에게는 너무 높아서 또 아쉬운 부분. 1373님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네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버거워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7436님 최저 시급 받고 있는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퇴직하신 분들이 또 초등학교 보안관 역할 많이 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또 추운데 애써주셔서. 4747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마트 왔는데 산 것도 없는데 320원이 초과됐네요. 라고. 아 센스 있으신데 힌트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8233님이 저희 부장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너무 좋다고 회식하면서 부서원들한테 자랑하셨어요. 오, 선물 당첨돼서 부장님께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훌륭하십니다. 이 부서가 되게 잘 되실 것 같은 부서네요. 유혜정님이 유치원 등원길에 처음 들었는데 3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프닝 노래 나오면 아이랑 함께 흥얼거려요라고. 유치원 아이부터 부장님까지 온 부서가 다 같이 듣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시간당 최저 임금, 최저 시급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에 열린다고 하죠. 뭐 갑질, 폭언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 논란 또 의혹 속에서 부동산 문제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그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떤 점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자가 지금 야당 측의 의원이었던 시절에 2019년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그때 이제 그 워딩이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 좀 살펴보겠지만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비판해놓고 혜택을 받았단 말이죠. 그 지금 청약가점을 74점, 이 청약가점 74점은 아시는 분들은 이 천상계의 가점이에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가점인데 이걸로 이제 반포에 있는 그 레미안 원펜타스에 그 당첨이 됐죠. 근데 또 여기에서 이때 장남이 결혼해서 분가를 했는데 이게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네, 그래서 부양가족이 4명이어가지고 부양가족 가점을 25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용 확인해서 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일단 그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법안을 내놓고 그걸 혜택을 이용했다고 하면 사실 뭐 우리가 뭐 좀 지겨운 말이긴 한데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과 청약 신청자로서 한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건데 가족 부풀리기 그러니까 위장전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위장전입 통해서 청약에 이제 당첨된 게 취소가 되면 그 물량 나중에 다시 분양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이른바 줍줍이 되기도 하고. 네. 뭐 그 단계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서 또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이해훈 후보자라는 거고. 그러면 그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당첨만 되면 뭐 로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뭐 당연하지만 뭐 이제 집값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정권은 이제 어떻게든 집값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또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비판이 생기면 다시 또 일부 지역 해제해줬다가 나중에 또 오르는 것 같으면 다시 또 확장하고, 이게 뭐 박정희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양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새 집을 분양을 할 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주변 단지들의 가격이 딸려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 새 집 가격부터 좀 잡자 하면서 가격을 통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 통제 정책이 과연 효과는 냈습니까? 저는 가격 통제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에 앞서서 그 로또라는 말부터 좀 어폐가 있는 게, 사실 로또는 우리가 위험을 지기는 져요. 1,000원. 1,000원을 지죠. 네. 근데 이 분양 시장에서는 위험이 없어요. 무료죠. 네. 무료로. 그런데 이제 그 과연 주변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느냐. 주변 집값이 그 원펜타스의 경우에도 이혜훈 후보자가 아마 한 분양가가 한 36억 선이었을 건데 36, 7억 정도였을 텐데 지금 시세가 이제 80억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 단지를 싸게 분양하면 주변 집값이 내려갈까라는 건 굉장히 시장을 부정하는 말이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그 원칙도 부정하는 거죠. 주변에 지금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갑자기 분양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급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고 그냥 일부 단지가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무위험 수익, 그 아비트리지죠. 그러면 요 단지 분양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거를 시세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냐. 그러니까 효과를 따지자면은 주변 시세가 50억인데 여기 30억에 분양을 시키면 다른 데들도 최소한 올라가진 말아야 되는데 30억짜리는 곧장 한 55억, 60억, 왜냐면 이제 새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또 더 얻게 되고, 효과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자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설명에 상당히 많은 결과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사실 상한제를 시행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응축이 됐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어떤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소위 말하는 요지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이제 추후에 이 주변 지역까지 가격 상승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영향을 더 미치는 단계가 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자체를 좀 막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건설사라든지 사실 건설비 자체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내려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기존의 조합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거를 뭔가 이제 재건축 자체 진행 자체를 좀 제한하고 공급 기한이 상당히 늘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히 시장 원리를 벗어난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볼펜 가격은 100원 이상 받지 말아라고 하면 볼펜을 안 만들겠죠. 샤프나 연필을 뭐 1,000원, 2,000원에 만들어서 팔 테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그 저가격으로 우리가 분양을 해서 별 돈 안 되는데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건설을 안 하는 거고, 그럼 이게 또 아파트 공급이 부진한 상황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지적이 한 10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못 고치는 겁니까?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지역별로 분양가 상한제 뭐 도입 해지가 또 반복이 됐던 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문재인 정부 2019년에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혜훈 후보자가 그걸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해제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형적인 상태예요. 이게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지금 그렇게 강남 3구만 묶어놨는데 이걸 풀었을 때 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도 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풀었을 때 반작용 어떻게 나타날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근데 일단 지금 정부가 또 뭐 수급 대책을 마련한다고 새로운 공급 대책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네. 부동산 문제를 계속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서 뭔가 공급을 하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면 기존 주택을 정비해서 새로운 주택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놓는 것도 있고,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경우도 이제 공급이잖아요. 그런 공급 대책 그런 차원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공급을 좀 늘리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원천적으로 좀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닌가.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강남 3구와 용산밖에 없는데 이거마저 풀어버리면 좀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해 보이지 않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까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민간의 공급이 늘도록 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더 활성화해줘야 되고 그게 곧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어지는 거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많이 팔도록 하게 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또 해제해야 하는 거고 근데 앞부분에 저희가 경제뉴스 브리핑 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뭐 규제 해제할 생각은 없다. 검토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최근에 밝혔고 그럼 결국은 뭔가 공공중심, 임대주택, 그린벨트 해제 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또 답은 그럼 뻔하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게 분양가 상한제가 또 공급과 또 공급 위축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채권 입찰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게 이제 30억짜리로 이제 청약이 되면 70억으로 팔게 되면 3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문다는 건데 이거 자체를 이제 이 시세 차익을 어떻게 이제 국가가 가져갈까라는 거에서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가 이제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그 시세 차익 일부를 국가가 이제 환수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국공채는 결국에 주택도시 기금의 재원으로 이제 쓰이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좀 이런 주택 사업이든 아니면 대출 지원 등 할 때 이제 쓰이는 돈으로 쓰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판교에 도입을 한번 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당시에는 그 생각만큼 효과가 크진 않았는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철회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의 일부를 뭐 국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나라에 기여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목적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 2006년 판교 신도시 때는 그때가 이제 부동산 약세가 왔죠. 한 2013년까지 쭉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네. 이제 집 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아직 집이 없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기 때는 이게 너무 맞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승기 때는 이제 이 말이 좀 유효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다시 도입하자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제도를 디자인을 잘 해야겠죠. 뭐 어떤 면에서 이게 정치적인 경제력이죠. 고려든 어떤 거든 현 분양가 상한제를 뭐 정부에서 이걸 뭐 당장 없앨 생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온다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모순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이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랜 시간 존속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 차익, 이른바 로또 분양, 로또 당첨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일단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당연히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특수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페이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국가가 이거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너무 좀 뭐랄까 일방향적이고 좀 일방적으로 무조건 환수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은 또 사회에서 큰 반발이 있을 거라 이게 조그마한 정책을 시도했다가 너무 큰 여론 악화를 만들 수도 있어서 이걸 좀 아까 성민수 기자가 말한 대로 좀 제도 설계에 좀 고민 끝에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지난 10년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원 분배 왜곡이 있었던 분야를 따지자면 진짜 단연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 자원 배분의 왜곡이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집 그다음에 인기 있는 동네에 줄 수 있는 집은 정말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첨되기만 해도 수십억의 이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첨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추첨해서 우리가 가점을 근거해서 추첨을 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좋은 거지 나머지한테 그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자원 배분을 좀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도 하세요. 그 강남 지역 뭐 분양가 뭐 시세 7, 80억 하는데 옆에 30억, 40억짜리로 분양하게 하지 말고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그 동네 그냥 놔둬라. 그래서 건설사가 돈 많이 벌면 법인세라도 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급을 또 많이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까 김명한 님이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이제 최저시급 관련된 내용인데 로또 청약 이런 소식 들으면 서민들은 한숨만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 보내주셨고 5663님은 제일 근본적인 수도권 집중을 해결 안 하면 무슨 대책이든 물거품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공급도 늘려야겠으나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은 또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저는 용수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꾹 눌러놓은 거죠. 언젠간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 튀어오르는 용수철을 보면서 저 시세 차익 누린 사람들 뭐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과연 그 용수철을 눌러놓은 게 잘못된 건가? 튀어오르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정세배 기자 마지막으로 좀. 저도 약간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이게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논란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뭐 시세 차익이든 뭐든. 근데 주택 청약 제도의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인데 그 과정에서 애초에 이런 수십억의 차익을 보고 그게 로또가 되고 또 그거를 조건 자체가 사실 뭐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뭐 부양가족도 많아야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이 필요한 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은 냉정하게 말하면 접근 자체가 차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첨을 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과도한 또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고리고리로 악순환이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굳이 이렇게 애초에 이런 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뜯어 고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석민수 정세배 박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금희 아나운서와 만납니다. 가족과 직장 그리고 또 나 자신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 질문도 계속 받을게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